자, 우리 이제 전시 동원 체제 1930년대부터 40년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1910년도에 무단 통치 왜 시작이 되었냐? 왜? Why? 배경 한번 생각해봐. 1910년대에 왜 무단 통치가 시작됐지? 이때는 일본도 식민 지배가 처음이야.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말 안 듣는 조선인은 일단 때리고 보자 해서 헌병 경찰제로 일단 조선인을 때리는 거야. 무력으로 탄압했었던 무단 통치기였어. 이 무단 통치가 끝나게 된 원인은 뭐야?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대규모 운동이었었던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 그럼 3.1 운동은 배경이 또 중요해요. 3.1 운동은 왜 일어나게 된 거야? 그렇지. 민족 자결주의에서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됐어. 얘들아, 민족 자결주의는 왜 나온 거야? 민족 자결 원칙, 레닌. 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무슨 전쟁이 있었어? 그렇지. 자, 세계사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이라는 나라도 세계 1차 대전 중간에 참전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참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세계 1차 대전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면서 미국은 이제 전쟁에 참여했었던 나라들을 싹 불러 모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전쟁에서 지면 뭐 맺어야 돼? 이제 조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조약이 우리는 대부분 뭐야?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지. 이런 조약을 딱 맺으려고 한 자리 딱 다른 나라들도 다 모였어.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식민지 국가들아, 너희들의 운명은 누가 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좀 움직여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윌슨이 거기다 한마디 더 추가하죠. 식민지들의 해방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어느 식민지에만 해당해? 그렇지,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해. 하지만 우리는 이 파리 평화회의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발표되었었던 독립선언문은 무엇이었죠? 네, 독립선언문. 그렇지. 만주 길림에서 이제 독립운동가 39인이 모여가지고 발표했었던 무호 독립선언문입니다. 무호 독립선언.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무슨 투쟁해야 된다? 그렇지,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무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발표했었던 것은 바로 28 독립선언서입니다. 선언문. 28 독립선언문은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한 게 아니죠. 일본 YMCA 회관 동경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 주로 우리 일본 유학생들, 우리 민족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발표를 했었던 게 28 독립선언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보입니다. 종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예를 들면 천도교의 송병희, 불교의 한용운 같은 인물들이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독립선언문 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는 것이죠. 5등의 자해. 우리 조선은 자주국임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오늘부로 우리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주국가의 자주민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기미독립선언서입니다. 자, 요 기미독립선언서는 두 번 발표가 되는데 3월 1일에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3월 1일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민족대표 33위는 원래 예정된 곳이 아닌 갑자기 음식점인 태화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태화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자수를 해서 잡히게 돼요. 왜 그랬을까? 우리 많은 시민들, 한마디로 이 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 탑골공원에. 이 사람들이 피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 상해,
아니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화관에서 모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민족 대표들을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우리라도 이제는 움직여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과 학생들이 어디에서, 그렇지, 탑골 공원에서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3.1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3.1운동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3.1운동 우리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1단계는 불을 지피는 점화기였죠. 점화기는 이제 서울에서 주로 우리가 활동을 했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화학당의 이제 유관순 열사도 이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서울에서 주로 학생들이 활동을 했다면, 이제 2단계 때는 우리 유관순 열사님의 고향이었죠. 청안 병천에서 이제 아우네장터에서 아저씨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도시로 확산이 된다.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되는 도시 확산기. 자, 도시로 확산된 다음에 도시보다 더 구석구석한 곳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농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단계는 농촌 확산기가 되겠습니다. 자, 농촌 확산이 되면서 농민들은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얘기하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 괭이나 농기구들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단 말이야. 농민들은 쌓인 게 많이 있었어. 왜? 1910년대에 토지 조사령을 통해 가지고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소작농들도 있었고, 아니면 화전민으로 몰락했던 이 소작농들도 있었고, 아니면 지주들,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3단계 농촌 확산기 때는 뭐가 된다? 무력 투쟁의 양상을 띠게 된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1운동은요, 어디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중국, 맞아요.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대임정이 수립됐다. 자, 대임정 수립이랑 또 이어지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 자, 요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북한을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있는 연해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수도, 한성 서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하이 상해가 되는 것이에요. 상하이 상해. 자, 원래 우리가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체제가 갖춰졌으면은 이 운동이 더 확산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연해주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연해주에서는 이제 대한국민, 그렇지,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던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성정부는 이제 국내에서라는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9월 달에 한성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다 어떻게 해요? 흡수가 되죠.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연도는 1919년 9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통합정부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잠시 넘어가서, 자, 그리고 지금 연도를 보면 이제 1920년이죠. 1920년도는 무슨 통치기? 그렇지, 문화통치기였어요. 문화통치를 열었었던 총독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사이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아요.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1910년대부터 존재했었던 이 우리 조선의 최고의 통치기구로 있던 조선총독부의 3대 총독이었던 것이죠. 자, 초대 총독은 누구였어? 데라오지 마사다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사료가 나오면은, 데라오지가 나오면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 그리고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은 이제 문화 통치기인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이제 사이토 마코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관 출신이었나요? 무관 출신이었나요? 네, 무관 출신이었는데, 이 사이토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문관 출신도 우리가 이제 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화통치기에도 여러 활동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얘들아, 이게 갑자기 1930년대에는 바뀌어. 문화통치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황국 친민화 정책을 펼친단 말이야. 선생님은 물어보죠.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청일전쟁 1930년대부터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1929년에 바로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대공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1910년대 이 세계 1차 대전 있지. 이때 미국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왜? 1920년대 세계 1차 대전 영화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총을 보면 다 총칼에 꽂아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총알이 귀해. 근데 이때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쟁도 처음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총알을 두두두두 다 쓴 다음에 척척척 없어, 총알이. 그렇다고 총 버려? 니 총 버려? 니 총 버려? 안 버리잖아. 그래서 그 총구에다가 이제 칼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총칼로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는. 그러니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총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총알을 엄청나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총알 공장이 계속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게 됩니다. 졸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미국은 그런 군수물자들을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제 부흥이 오게 되는 거야. 경제 호황기야. 여러분들 위대한 개츠비 알아요? 위대한 개츠비? 영화로도 본 적이 없고 소설로도 본 적이 없는 스코피츠 제럴드한테 굉장히 죄송한. 자, 위대한 개츠비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개츠비가 되게 잘 사는 사람인 건 알죠? 되게 막 잘 살아 맨날 뻥뻥뻥뻥 파티를 해. 그 장면도 이제 이 호황기 때에 미국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이 미국은 되게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그럼 뭐가 많겠어? 공급이 많아지겠지. 엄청나게 막 물건들을 막 찍어내는 거야. 공급이 엄청난데 중요한 게 뚝 수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가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미국의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야. 미국으로부터 시작했었던 이 대공황에 일본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런 맥락으로 이제 한국사를 이해하면은 시험 문제를 틀리거나 연도를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 1920년대를 살짝 비워놨는데 1920년대 뭐가 있었지? 1910년대에 토지 조사령이 있었다면 1920년대는 그렇지. 뭐? 물사장령도 있었고 또? 회사령 있었고 또? 그렇지.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잖아. 산미 증식 계획이 왜 일어났다 그랬어? 일본이 쌀이 없어요. 일본이 왜 쌀이 없었어? 자,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급진적인 산업화 70년대가 일본한테는 20년대였었던 거야, 얘들아. 20년대 이 산업화가 우후죽순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청년층들이 어디에 살지 않아요? 네, 농촌에 살지 않아요. 다 도시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이 미국의 양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뭐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이 많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수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은 어디에서 수입을 해볼까 하니까 딱 조선이 있네. 조선은 또 쌀 하면은 얘네들도 쌀만 먹으니까 잘 됐네 해가지고 산미 증식 계획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산미 증식 계획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이 쌀 생산량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 증가를 했어요. 수리시설 개관하고 밭을 논으로 바꿨는데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생산량보다 우리 일본으로 나가는 수출량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 하나 더 생산량이 증가를 했잖아. 이런 성과를 내면은 일본은 꼭 뭘 하더라? 우리한테 돈 청구하더라. 그치? 그래서 수리시설 개관했었고 품종 개량했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그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몰라 그래?
바로 소장농들한테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소장료가 인상된다든지 이런 모습을 띠게 되면서 1920년대에 뭐가 있어서요? 소장료를 인하해달라고 얘기하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공황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도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우리 그럼 이런 물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바로 조선한테 달라고 하면 되겠다. 조선에서 이제 필요한 구수물자들 아니면 자원들을 수탈해 가면 되겠다 하는데, 우리 갑자기 야, 나 좀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도와주고 싶어? 누구세요지? 근데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공주, 우리 수빈이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세영이한테 세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세영이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살짝 고민하네? 아닌가? 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 시민화 정책을 펼치는 거지. 조선아, 우린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친해. 우리는 생각보다 한 민족으로 엮여져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일본을 뜻해요. 우리 조선인들도 일본의 신하이자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 식민화 정책 어떤 정신을 내거냐면 내선일체론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내선일체라는 것은 조선과 일본은 하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는 사실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선 동조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이 조상은 사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강요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렇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 한국의 신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국 시민 서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시키는 것이죠. 참 웃기는 일이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정, 윤명성 끝까지 다 모르는, 조선 왕조 계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키라고 하는 거, 암기해가지고 낭송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은 일이지. 이런 것을 계속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왜? 주입시키려고. 너희들은 사실 일본인이다 라는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했었던 것이다. 자, 신민이 신사참배와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성을 갈아버리는 행위, 우리들의 민족 정신을 갈아버리는 행위이죠. 창씨개명이 있었습니다. 창씨개명, 선생님의 조상님이 물려주신 충주유 씨의 이 정말 뼈대 깊은, 선생님 생각에는 갑오개혁 때 아무래도 좀 신분 해방되고 나서 노비가 공명책 같은 거 사가지고 신분 산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정말 뿌리 깊은 유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자, 뿌리 깊은 유씨 집안의 이 성을 갈아버립니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유진이 아니라 저기 나카무라 진이 되어버리고, 우리 경태도 마찬가지로 고경태가 아니라 야마모토 경태가 되는 것이죠. 야마모토 경남상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일본인은 나쁘지 않은데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신사참배랑 궁성요배를 강요했어요. 궁성요배를 강요하게 된다. 자, 궁성요배라는 것은 이제 우리 경남이 경태한테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산에 이제 신궁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목멱대왕이라 그래서 이성계가 세웠던 신당이었어. 목멱대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당으로 썼는데, 일본이 여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일본에서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 태양의 여신이라고 하는 생명의 시작이 되는 생명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신궁으로 바꿔버리면서 여기에서 궁성요배, 우리가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1900 몇 년대? 네, 30년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사적인 부분이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일본이
31년에 뚝뚝뚝 어떤 나라를 건드려요. 자, 이때는 여기 사이 1925년까지만 해도 이 일본의 조선총독 산하에 있는 경무국장 미사미야마스와 그리고 만주군벌, 중국인 만주군벌 장쩌린과 아주 대놓고 조선인들 잡아가지고 넘겨주면 돈 줄게 라고 하는 미사여 협정을 맺게 됐었는데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보면은 일본한테 넘겨라. 미사여 협정이죠. 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쭉쭉쭉쭉 자유시참변 내려와가지고 삼부가 만들어졌을 때 미사여 협정이 일어나서 삼부가 통합된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미사여 협정으로 중국이랑 일본의 사이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1930년대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 찍어 볼게요. 자, 1931년부터 넘어갈게요. 1931년에는 바로 만주사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주사변이 뭐예요? 만주가 어딘지 알지? 우리나라 땅이야? 아니야. 중국의 땅이야. 일본이 중국 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거 학살했던 사건이 벌어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일본에 대한 여론이 탁 돌아서게 되는 거지. 이제 누가 싫은 거야? 일본이 싫어진 거야. 중국도 이제 일본이 싫어졌어. 그러면서 우리가 삼부가 통합되면서 봐봐. 북만주와 남만주로 삼부가 통합됐었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생겨나고 이 혁신의회가 이제 김자진 장군님과 지청천 선생님이 혁신의회. 근데 김자진 장군님께서 이제 암살을 당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청천 선생님이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당을 이제 이끌고 한국 독립군들과 쌍성보 전투와 대전다령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때 중국군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 중국군도 같이 포함이 되었었던 이유가 뭐야? 아, 중국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여론이 돌아섰구나. 이제 동북아시아의 공공의 적이 누구야? 일본이 되는 것이에요. 동북아시아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조선,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나라 중에 일본을 공동으로 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두 나라가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게 1930년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사변 이후에 자, 두 가지 사건 잘 기억해 주세요. 만주사변으로 이제 우리는 누가 싫어? 일본이 싫어. 근데 일본은 더 깊게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중국이잖아.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었지. 청나라가 이제 망했단 말이야. 신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중화민국이 됐어. 근데 이 중화민국이 됐던 이 중국에서 이제 망해버린 청나라 왕조, 마지막 왕, 정말 청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가장 어린 황제였던 푸이라는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괴뢰국을 수립해요. 청나라는 어느 민족이 세운 나라야? 여진족. 아, 좋아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는데 여진족은 그들 스스로를 만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괴뢰국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우리 생각해봐.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정부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되게 싫겠죠? 이제 일본으로부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이제 무슨 소식이 들어와요? 야, 상하이에 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 거기에서 김구라는 사람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었는데 그 한인애국단에서 이제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일왕한테 폭탄을 투척했더라고. 일왕이 탄 마차에 수류탄을 투척했는데 야, 마차가 딱 뒤집혀가지고 일왕이 죽는 줄 알았어. 히로히토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살았다. 그 뉴스에도 실린 거야. 이게 이제 중국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아깝다. 일왕 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신문이 나게 되니까 요놈들 봐라, 가만둬선 안 되겠네. 1932년에 상해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다시 이제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일본이 상하이에 있는 상해 군들을 공격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공격해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중국 군들은요, 자국 안에서 무기를 내려놔야 되는 무장해제라는 엄청난 수치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상해사변 이후에 이 이봉창 선생님의 길을 이어서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었던 윤봉길 선생님이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같은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일본 군인들, 장교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야. 대성공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윤봉길 선생님의 일거에
중국은 박수를 칩니다. 이거지. 참 대단하지 않냐? 이 중국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 1억 명이 있어도 다 하지 못했었던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제 중국의 실권은요, 국민당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의 장제스라는 인물,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슨 약속을 하게 되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원할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인정 후원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일본도 이대로 한인이국단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 상황이 점령한 김에 이제 국민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찾아내 하니까 점점 폭이 좁혀져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려오는 거지. 류저우로 내려오고 저기 계속 광저우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충칭까지 이동을 한 게 1900 몇 년대? 40년대, 알겠죠? 1940년대 충칭 임시정부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3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계속 정신개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맞불 작전이라고 하죠. 중국이랑 한바탕 붙게 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거 봐라. 중일전쟁이 일어났네. 이제 일본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필요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전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군수물자가 슬슬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부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1938년. 이때부터는 우리 조선한테 너네들도 총동원 해야지 해서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됩니다. 조선인들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너네들도 이제 우리 일본을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자, 이렇게 물적 수탈과 인적 수탈을 같이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물적 수탈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공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놋그릇에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니야? 밥그릇까지도 뺏어가게 되고 밥까지도 뺏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쌀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일본이 가져가서 우리한테 배급을 해. 헐, 국식을 배급한다. 배급제를 실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놋이나 쇠 같은 것들을 싹 다 가져가는 거야. 나 밥그릇에 밥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쇠젓가락이며 밥그릇이며 싹 다 가져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에 천황폐와 만만세 이렇게 써져 있는 재수없는 사기 그릇을 하나 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밥 먹으면 밥이 넘어가겠냐고. 사기 그릇은요, 또 선생님 이제 외조보님께서는 사기 그릇을 절대 안 쓰셔. 그런 아무래도 잔재적인 기분이 좀 나쁘게 남아 있어가지고 사기 그릇은 절대 밥 먹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 특히나 선생님 집은 강원도여서 강원도가 엄청 추워. 그치? 강원도에서 이제 밖에 사기 그릇 놔둔 다음에 뜨거운 물로 씻잖아. 쩍 하고 갈라져 버리거든. 이런 사기 그릇으로 바꿔주는 놋과 쇠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금속류를 공출해 나갔던 시기다. 공출하는 시기였었다. 요렇게 보면 돼요. 공출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쓰이게 됐었던 거야, 얘들아. 이전까지는 공출이라는 말이 없었어. 그러면은 인적 수탈은 어떻게 쓸까? 애들을 데려가요. 피리 부는 사람인가? 부르부르부르부르부. 자, 이때 이제 인적 수탈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중일전쟁 이후잖아.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던 거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육군을 이제 지원해가지고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군 지원령 징병제였어요. 육군을 먼저 징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여기 페이지 보이시죠? 선생님이 손글씨 노트 써드린 거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요. 육군특별지원병령 1938년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었고, 육군 특별지원병령 1938년 2월이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육군특별지원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보국대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보국대.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예요. 우리 송글씨 노트 맨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 여성, 그리고 농촌과 노동력, 농촌에 있는 노동력까지도 싹 다 이제 강제로 동원했던 시기였으면서 여기에다가 국민징용령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징용령. 요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강제로 징용하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조선에 남자들 있을 거 아니야. 성인 남자들,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총도 주지 않고 거기에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알바지로 있다가 죽게 되는 모습들 1938년 바로 국가총동원법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끝인가요? 중일전쟁하고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그 야욕을 접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더 옆으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일본이 더더더더더 야욕을 드러내게 돼. 실제로 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옆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힘내보세요. 이거 다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 쓰면서 보고 계시는 거죠? 왠지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더라고. 쓰고 계시죠? 안 써? 안 쓸 거야? 써야겠지? 응. 1939년부터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연합국가랑 싸우는 나라가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을 해가지고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느라 힘들었었던 이 독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혼란했던 시기에 이 나치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라는 지도자를 추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 그리고 히틀러가 굉장히 사랑했던 그 남자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이탈리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일본이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요 세 나라를 우리가 추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더 뭘 하게 된 거야? 전쟁에 수탈해야 되는 인력과 물적 자원들이 더 많아진 것이에요. 자, 1941년, 이제는 41년대에 우리나라가 있고, 지도를 그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고요. 여기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중국, 여기 사이가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란 말이에요. 자, 인도를 300년 동안 수탈하고 이제 식민 지배를 했었던 나라는 영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인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동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였습니다. 자, 이 일본이 중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점점 서쪽으로 오고 있었단 말이야. 중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야욕이 이 미얀마에도 뻗치게 되고 인도에도 뻗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넘어온다. 그만 넘어와 하고 있었어. 그러던 시기에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일본이 다 먹어버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서 야, 일본 어디까지 오는 거야? 미국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진주만 공습. 이 진주만 공습으로 이 일본은 아예 대놓고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선전포고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공습해버리기 있나? 없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선빵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단 말이야. 자, 진주만 공습을 통해 가지고 미국도 단단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와, 일본 진짜 미쳤네.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다 건드리네? 라고 생각을 했었겠지. 그러면서 우리 충칭 대인정에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차개헌했을 때 어떻게 바뀌게 돼요? 원래 우리 대통령제였다가 내각 책임제였다가 이제 국무령이었었다가 막 이렇게 바뀌었던 거 기억나지? 3, 4기간 때 국무령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주석제야. 그래서 김궁하 주석으로 추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진주만 공습을 보고 뭘 생각하게 돼? 우리는 대1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이제 충칭 임시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건국 강령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조소안의 삼균주의를 채택하여 이 삼균주의에 맞게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충칭 대임정의 모습이고요. 아시겠죠? 충칭 대임정의 대표적인 업적 대1 선전포고와 이 삼균주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제 1941년 진주만 공습이 이어져가지고 1943년에는 뭐가 돼? 뭐가 돼? 태평양 전쟁 되잖아요. 그렇죠? 자, 태평양 전쟁이 됩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번지면서 이제 우리 지금 필요한 거에 2배가 더 필요해.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 학도병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1941년부터는 인적 수탈이 어떻게 된다? 학도병으로 강제로 이제 징용했었던 학도지원병제가 이루어졌었다. 학도지원병제. 이제 경남이 경태 그리고 찬이 같은 어린 학생들도 강제로 군대를 가야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선생님 여기 지원병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후에 바로 징병제로 바뀝니다. 강제로 끌고 가요. 조선에서 남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 강제로 군대를 가야 되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자는 선생님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여성 정신근로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위안부도 처음에는 이제 정신근로령처럼 아니면은 이제 너네들 우리 물자가 모자라니까 그 공장 가서 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노예로 썼던 위안부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우리 조선의 젊은 여성들 대체적으로는 이제 미얀마까지 끌려간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왜 미얀마까지 갔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일본의 야욕이 이제 중일전쟁 이후로는 이제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는 인도창이나 반도까지 갔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안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여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도항하면서 위안부 만행까지 있었다. 이렇게 끝을 내면 좋겠지만 아직 살짝 끝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제 1940년대에서 산하 부대로 무엇을 만들었어? 한국광복군을 만들었어. 이 한국광복군은 인도 그리고 미얀마 전선에서도 활동을 했으며 미국의 OSS 부대와 이제 같이 특별 훈련, 특수 훈련들을 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의용대 김원봉 기억나시죠? 조선의용대도 이제 흡수가 되지 않았던 조선의용대들은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국광복군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기관, 이 군대는 이제 훈련을 다 받았으니 1945년 9월에 국내 진공작전, 국내로 들어가자. 부산항으로 들어가든 제주도로 들어가든 국내로 들어가서 일본 놈들 가만두지 말자.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진공작전은 아쉽게도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서 시행되지는 못했다는 것, 이후 우리의 독립은 우리 손으로 거두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